네, 안녕하세요. AWS에서 SA로 근무하고 있는 김세호라고 합니다. 예, 긴 시간 동안 마지막 세션이라 이렇게 참석자분이 많이 없을 거로 예상을 했었는데 제 예상이 딱 적중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왕 남으신 거니까 마지막 남은 시간 좀 이렇게 좋은 정보를 전달드릴 수 있는 자리가 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서비스 메시 관련된 내용입니다. 보통 이런 거 여쭤보면 손 잘 안 들어주시는데 서비스 메시라는 그 내용을 좀 들어보신 분들이 있으시면 손을 한번 들어봐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감사합니다. 생각보다 제 예상보다 좀 적네요. 사실 서비스 메시라는 게 이제 한 2년 정도 됐나요? 이런 개념이 나오고 이제 문서들도 책들도 많이 나오고 하고 있는데 한 2년 정도 지난 것 같은데 이런 서비스 메시에 대한 얘기를 오늘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전 시간에서 발표를 주셨던 저희 그 매니지드 쿠버네티스 EKS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런 것들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할 내용은 데모입니다. 데모부터 시작할 거고요. 이 데모를 하고 나서 그 다음 얘기를 다 이어서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끊었군요. 데모는 대략 이런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을 겁니다. 먼저 쿠버네티스 클러스터가 만들어져 있고요. 거기에 어떤 서비스가 올라갈 겁니다. 서비스가 올라갈 거고 그 다음에 젠킨스를 이용해서 제가 어떤 GitHub에 있는 걸 받아서 도커 빌드를 하고 그걸 레지스트리에 업로드를 한 다음에 젠킨스에서 쿠버네티스 클러스터에 그걸 다시 배포를 하는 그런 데모를 잠깐 보여드릴 거고요. 네. 먼저 쿠버네티스 대시보드에 먼저 접근을 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시보드에 접근을 하게 되면요. 제가 프락시를 오픈을 해서 로컬 대시보드랑 연결을 했고 대시보드에 로그인을 한번 먼저 해보겠습니다. 쿠버네티스 대시보드를 보여드리는 이유는 제가 배포를 했을 때 그 버전 정보들이 바뀌는 거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하는 거고요. 일단 디플로이먼트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쿠버네티스 클러스터에 지금 아무것도 작동 안 하고 있는 상태고요. 여기다가 제가 하나 이제 배포를 할 예정인데요. 아주 단순하게 작동하는 컨테이너 하나를 배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크리에이트에서 어떤 그 야물 파일을 지정을 하고 하면은 이제 컨테이너랑 거기에 대한 서비스들이 이제 만들어지겠죠. 제가 만들어서 할 내용들은 이제 야물 파일을 한번 보게 되시면요. 단순합니다. 처음에 디플로이먼트가 있습니다. 디플로이먼트가 있고 거기에 대한 컨테이너 이미지는 제가 가지고 있는 그 도커 허브에서 가지고 오는데 여기 마지막에 보시는 것처럼 땡땡 1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태그 정보가 1번이죠. 제가 만들어 놓은 첫 번째 태그 정보를 가지고 있는 컨테이너를 가지고 올 거고요. 거기에 대해서 서비스를 익스포즈 시키는데 로드 밸런서로 80포트로 이제 익스포즈는 시키는 그런 야물 파일을 하나 가지고 실행을 시켰습니다. 얘를 실행시키게 되면은 전 시간에 열심히 들어주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클라우드 상에서는 얘가 로드 밸런서 지정을 하면 로드 밸런서 실제로 만듭니다. 그래서 제가 방금 명령을 던졌을 때 로드 밸런서 하나를 생성을 했을 거예요. 여기 보시면은 AOD3이라고 하는 시작하는 로드 밸런서가 만들어졌고 크리에이션 타임이 5시 2분이죠. 네, 방금 만들어서 실행시켰던 그런 그 야물 파일 때문에 얘가 로드 밸런서를 하나 생성을 하고 있습니다. 생성을 하고 있고 그 안에 서비스들이 아직 헬스 체크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안 올라오고 있는 상태죠. 하지만 올라오면 보면 되니까 얘는 그대로 두겠습니다. 그대로 두고 자, 제가 보여드리려고 하는 건 이런 그 도커 그 쿠버네티스에 어떻게 배포를 하느냐를 보여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 배포를 업데이트하는 내용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가지고 있는 제가 세팅을 해놓은 젠킨스에 접속을 하고요. 젠킨스에 제가 배포를 위한 어떤 그 툴을 하나 세팅을 해놨는데 컨피그된 내용을 보시게 되시면은 먼저 제가 가지고 있는 어떤 GitHub에서 소스 코드를 클론을 받습니다. 이 안에 소스 코드도 있을 수가 있고 도커 빌드를 해야 되니까 도커 파일도 있겠죠. 그리고 여러 가지 파일들이 있을 수가 있을 거고 거기에 대한 이제 빌드를 할 텐데 도커 빌드 명령을 이용해서 그 git에서 받아온 그 도커 파일을 이용해서 도커 이미지를 빌드를 하고요. 그다음 제가 도커 허브에 로그인을 한 다음에 도커 푸시에서 그 이미지를 이제 업로드를 합니다.
근데 거기에 이용하는 이제 빌드 태그 정보는 이 젠킨스에 있는 그 빌드 넘버를 가지고 이용을 할 겁니다. 그럼 아까 제가 그 태그 정보가 1번을 가지고 있는 그 이미지를 디플로이를 했는데 여기서는 지금 그 젠킨스 빌드 넘버를 가지고 할 거기 때문에 어떤 새로운 번호가 나오게 되겠죠. 그리고 빌드된 이미지를 레지스트리 업데이트 해가지고 업로드를 했으면은 이제 쿠버네티스한테 업데이트를 하라고 명령을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쿠브 컨트롤 명령을 이용해서 제가 방금 만들었던 빌드 이미지를 가진 그 버전을 디플로이하는 그런 이제 절차가 되겠습니다. 서비스가 올라왔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네, 서비스가 뭔가 올라오서 있는 것 같네요. 한번 접속을 한번 해보게 되면 뭐가 페이지가 보여지게 되겠죠. 네, 이런 식으로 어떤 그 간단한 게임이죠. 같은 숫자가 부딪히면 증가하는 이런 간단한 게임이 배포가 돼서 이게 버전 1 태그를 가지고 작동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빌드를 누르게 되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빌드를 15번까지인데 새로 빌드하면 16번이 나오겠죠. 그럼 16번 그 빌드 이미지를 가진 그 태그 정보를 가진 컨테이너가 쿠버네티스 클러스터에 뭔가 업데이트를 할 거예요. 콘솔 아웃풋을 보시게 되시면은 네, Git에서 어떤 그 코드들을 클론을 했고 그 다음에 도커 빌드를 합니다. 도커 빌드를 하고 이제 도커 푸시까지 해서 마무리가 되는 모습이 되겠죠. 도커 푸시가 끝났으면 쿠브 컨트롤 명령으로 어떤 그 이미지를 업데이트 하는데 보시는 것처럼 이 정보 태그 정보가 16번입니다. 그 젠킨스의 빌드 넘버가 16번이었기 때문에 그러면은 대시보드에 아까 1번으로 디플로이가 돼 있던 게 16번으로 업데이트가 돼서 여기서 보여질 것 같습니다. 제가 1번은 안 보여드렸네요. 죄송합니다. 네, 이런 식으로 젠킨스를 이용해서 어떤 컨테이너 이미지를 만들고 업로드하고 거기에 대한 배포를 젠킨스로 하는 그런 간단한 이제 샘플을 보여드렸는데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사실은 이 빌드를 진행하면서 있었던 내용들에 대해서 배포의 어떤 패턴들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방금 보여드렸던 것처럼 젠킨스나 쿠버네티스나 어떤 ECS, 오픈시프트들은 다 기본적으로 롤링 업데이트를 하죠. 롤링 업데이트가 나쁘진 않습니다. 어떤 새로운 버전이 나오면 계속 하나하나씩 업데이트를 해가는 식이죠. 근데 느립니다. 약간 하나하나씩 하기 때문에 느릴 거예요. 근데 중간에 어떤 페일이 발생을 하게 되면 롤백을 해야겠죠. 그럼 롤백을 하는 것도 하나하나씩 롤백을 해서 조금 느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롤링 업데이트 업그레이드 방식을 이용하시는 경우에는 어떤 롤아웃하는 부분이나 롤백하는 부분들이 하나하나씩 처리가 되기 때문에 속도가 좀 느린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많이 하시는 게 블루그린 배포를 많이 하시죠. 기존의 트래픽들은 버전 1 태그를 가진 현재 커런트 어떤 그 서비스들이 받게 되고요. 새로 배포를 할 경우에는 버전 2라는 것들을 미리 배포를 해놓습니다. 배포를 해놓고 들어오는 트래픽에 대한 엔드포인트를 버전 2로 바꾸는 거죠. 이렇게 하면은 배포가 굉장히 빠르겠죠. 엔드포인트만 바꾸면 되기 때문에요. 그리고 배포를 했는데 어떤 코드가 문제가 있거나 인프라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장애가 발생하게 되면 그 트래픽을 주는 엔드포인트만 다시 버전 1으로 돌리면 되기 때문에 롤백도 굉장히 빠릅니다. 그래서 이런 장점들이 있어서 블루그린 디플로이를 많이 이용을 하시는데 문제점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런 버전 2를 내보냈을 때 어떤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는지 사전 예측을 하고 거기에 대한 것들을 알 수 있으면 저런 장애 상황을 더 많이 줄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런 블루그린도 좋긴 하지만 카나리 배포도 많이 이용을 하시죠. 카나리 배포를 이용을 하시게 되면은 마찬가지로 이제 버전 1을 가지고 있는 트래픽을 받는 현재 서비스들이 있을 거고요. 버전 2 새로운 서비스를 미리 만들어 둡니다. 그리고 트래픽을 통째로 옮기는 게 아니고 5%만 실어보는 거죠. 5%만 실어봐서 문제가 없으면 더 많은 트래픽을 싣고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이상이 없다고 판단하게 되면 전체 트래픽을 버전 2로 보내는 형태로 가시게 되면은 블루그린보다 어떤 그 작은 그 양의 트래픽을 실어봄으로 인해서 거기서 나오는 로그들이나 서비스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해 보실 수 있는 거를 프로덕션 환경에서 하실 수가 있으시겠죠. 근데 카나리라고 모든 것들이 다 완벽하느냐? 그건 아닐 겁니다. 사실 카나리 배포도 어떤 그 결점들은 있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현재 버전 1에서 받는 트래픽들을 이제 서비스하고 있는 상황에서 버전 2를 이제 서비스 론치를 하기 위해서 새로 인스턴트를 만들고 거기에 5% 트래픽을 흘려보내게 되면은
버전 1은 기존의 서비스를 운영하면서 그 안에 캐시나 힙이나 모든 정보들을 다 가지고 있는 상태가 됩니다. 근데 버전 2는 새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그런 캐시나 정보들이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트래픽을 받게 되고, 버전 1이랑 버전 2를 비교를 하는 거는 약간 어떤 그 서비스의 오작동에 대한 것들을 완벽하게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아니게 되겠죠.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베이스라인이라는 걸 이용을 하시면 더 낫지 않을까 하고 있습니다. 버전 1에서는 그대로 트래픽을 받고 있는 상태고요. 버전 2만 만드는 게 아니고 버전 1도 새로 띄우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버전 1도 버전 2도 거기에 캐시나 어떤 힙에 대한 정보들이 하나도 없는 깨끗한 비어있는 상태에서 버전 1과 버전 2에 각각 굉장히 작은 양의 트래픽을 흘려보내고, 이 기존의 트래픽을 받던 버전 1이 아니고 새로 만들어진 아무것도 없던 버전 1이랑 아무것도 없던 버전 2를 비교를 해야지 제대로 된 서비스의 배포를 확인할 수 있는 모습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좋은 것 같죠? 구현하기는 복잡할 것 같긴 한데 사실 좀 더 안전하게 서비스를 배포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얘를 어떻게 구현할 수 있을까요? 그런 거 외에도 사실은 최근에 보면은 마이크로 서비스로 많이 얘기하고 그쪽으로 옮겨가시고, 바로 전 세션에서 들으셨던 컨테이너 얘기도 있고 컨테이너 오케스트레이션 얘기도 있고, 어떤 분산 컴퓨팅 환경, 그다음 데브옵스, 어떤 API 커뮤니케이션, 수많은 환경들이 있는데 거기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구현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얘기를 좀 이제 시작을 하려고 하고요. 그런 단순한 배포 외에도 사실은 저희들이 그 전통적인 어떤 환경에서 보게 되면은 어떤 서비스들이 있고, 그 다음에 서비스들이 각각 통신을 하기 위한 어떤 네트워크 스택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서비스에 어떤 기능들이 계속 추가가 되고, 그 서비스에서 기능 추가됐던 내용들이 이 부분들에 대한 그 오버로드를 밑에 네트워크 스택이나 다른 쪽으로 계속 내리려고 노력을 하고, 이런 작업들이 계속 많이 왔었던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예전에는 어떤 그 TLS, SSL 통신을 하기 위해서는 서버에 인증서를 사서 인증서를 심고, 서버에서 그런 인증서에 대한 그 처리를 해주면서 CPU가 높아지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하드웨어 SSL 카드도, 엑셀레이터 카드도 생기고, 예전 데이터 센터 환경에서는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SSL 오프로딩을 지금은 아마존 같은 경우에 ELB로 다 내리죠. ELB에 SSL 오프로딩 기능을 내리고, 서버 쪽에서는 그런 것들을 하나도 안 가지고 갑니다. 그런 식의 어프로치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서비스가 점점 복잡해지고 마이크로 서비스라는 게 나오면서 점점 더 그 어플리케이션 단위는 이런 요구사항들이 더 많아졌습니다. 사실 서비스와 서비스 간의 통신인데, 서비스와 서비스 간의 통신을 제대로 통제하기 위해서, 트래픽들을 제대로 보내주기 위해서 서비스가 잘게 쪼개져서 여러 개 많이 생겼기 때문에, 그런 서비스 디스커버리를 하기 위해서 수많은 그 어플리케이션 단에 이런 그 요구사항들이 생기고, 그런 것들을 개발자분들이 다 코드를 해서 직접 운영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뭔가 노하우가 생기면 다른 팀이랑 공유를 해서 우리가 이런 거 만들었는데 이렇게 쓰니까 좋더라 하면서 이제 개발자분들이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셨어야 됐죠. 근데 그런 것들을 이제 어느 좀 그 개발을 잘하는 회사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각각의 개발팀이 하는 게 아니고 하나의 우리 회사 공통으로 쓸 수 있는 라이브러리로 만들자. 그래서 어떤 뭐 잘 아시는 넷플릭스나 에어비앤비나 트위터, 이런 회사들은 이런 작업들을 굉장히 많이 해왔습니다. 사실은 서비스와 서비스 간의 통신이 일반 그 가지고 계신 아키텍처에서도 복잡했었지만, 마이크로 서비스로 가면서 서비스 간의 통신에 대한 부분들을 아이덴티파이하고 어디서 문제가 생기는지 그 플로우를 찾아가는 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라이브러리, 공통 라이브러리 만들어서 어플리케이션에서 이 라이브러리만 인클루드하고 사용을 하면 그 밑에 대한 그 다른 부분들은 이 라이브러리가 처리를 해주게 만드는 형태로 이제 많이 갔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를 꼭 어플리케이션에서 처리를 하는 게 맞느냐? 그래서 어플리케이션이 아니고 어떤 프락시 형태로 어플리케이션과 네트워크 사이에 어떤 프락시 형태로 두고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는 것들이, 사실은 개발 그 코드, 어플리케이션은 코드 개발에만 이제 집중을 하고 나머지 인프라 관련된 부분들은 분리를 해보자, 이런 내용들이 많이 있었고, 거기에 가장 적합한 형태가 어떤 프락시 형태였던 걸로 생각이 듭니다. 보시게 되면은 그 프락시들이 단순하게 정말 서버에 어떤 프락시를 올리고 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어플리케이션 단마다 어플리케이션 옆에 사이드카 형식으로 어떤 프락시를 두고 서비스와 서비스 통신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만들 수도 있을 텐데요. 이런 개념이 사실은 그 보시는 것처럼 2013년, 14년 정도에 넷플릭스나 에어비앤비에서 굉장히 많이 시도를 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저런 그 넷플릭스 그 프라나 같은 경우에는 넷플릭스 OSS라서 GitHub에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어떤 그 서비스 간의 인티그레이션을 쉽게 해주기 위해서 넷플릭스에서 개발을 하고 그걸 오픈 소스로 이제 노출을 한 상태고요. 그 다음에 에어비앤비 같은 경우에는 저런 서비스 디스커버리나 아니면 서비스 간의 통신들 그리고 서비스 간의 요청 오는 것들을 트래킹하기 위해서 저런 소프트웨어들을 개발을 해서 오픈 소스로 놓고 이용을 했던 걸로 이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저런 그 넷플릭스나 에어비앤비 외에도 사실은 저희가 알고 있는 툴들이 더 많죠. 넷플릭스의 유레카나 트위터의 집킨 이런 것들은 잘 아시겠지만은 유레카 같은 경우에 지금의 어떤 프락시 서비스 투 서비스를 위한 프락시 기능이 있는 거고 트위터의 집킨 같은 경우에는 어떤 트랜잭션이 생겼을 때 그 트랜잭션을 트래킹해갖고 찾아가는 그런 기능들을 해주는 툴들이 있었죠. 사실은 이런 회사들이 이만큼의 많은 소프트웨어 개발을 하고 이만큼의 노력을 들이는 거는 모든 서비스들이 마이크로 서비스로 만들어져 있고 그 마이크로 서비스로 운영을 하면서 그 안에서 발생하는 것들을 잘 통제를 하고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장애라는 게 없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인프라 장애가 됐던 서비스 장애가 됐던 배포 장애가 됐던 어떤 코드의 버그가 있던 그런 수많은 장애들은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 그 발생하는 장애를 어떻게 눈에 잘 안 보이게 만들어줄 수 있을까? 그리고 잘 트래픽을 통제를 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이런 것들을 개발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거 외에도 저희들이 굉장히 관가하는 부분이 있죠. 사실은 뭐 보시는 것처럼 네트워크는 굉장히 안정적이고 레이턴시는 거의 없는 거고 그다음에 그 네트워크 밴드위스는 무한한 뭐 이런 거고 그다음 네트워크는 굉장히 안전하고 사실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알고 있는 인터넷이라는 라인은 굉장히 불안정하고 굉장히 안전하지 않고 거꾸로인데 저희들이 사실은 어떤 개발을 하거나 운영을 할 때는 여기 써 있는 것 같이 그런 그 생각을 가지고 개발을 하고 운영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말씀드렸던 배포에 관련된 어떤 어려운 부분들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서비스를 어떻게 더 안전하게 그리고 서비스의 복잡도가 높아지는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가져갈 수 있을까 그리고 저런 네트워크에서 만약에 내가 통제 못하는 장애가 발생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런 것들에서 이제 서비스 메시라는 게 시작된 것 같습니다. 서비스 메시는 이제 그 링커디라고 하는 회사의 CEO분이 이제 말씀을 하셨어요. 이 서비스 메시라는 게 무엇일까? 저는 이제 읽으면서 공감하는 부분이 한 군데가 있습니다. 하나가 이제 인프라스트럭처 레이어라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공감을 하고요. 사실은 서비스와 서비스 간의 통신들에 대해서 인프라스트럭처 레이어에 어떤 굉장히 경량의 어떤 프락시를 두고 그 프락시를 이용해서 서비스들 간의 통신을 잘 컨트롤을 해보자. 이게 서비스 메시의 이제 기본 개념으로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서비스 메시도 기본 아키텍처는 있습니다. 이렇게 생겼을 텐데요. 크게 컨트롤 플레인이랑 데이터 플레인 두 가지로 나눕니다. 데이터 플레인이라고 하면 저기에 보시는 것처럼 파란색은 아마 각각 개발하신 어떤 어플리케이션들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앞에 초록색은 그 어떤 프락시를 얘기를 할 거고요. 그래서 저런 어플리케이션마다 사이드카 형식으로 그 어플리케이션으로 들어오는 트래픽들을 통제를 해주는 것들이 이제 데이터 플레인의 구성이 될 거고요. 그러면 저 데이터 플레인의 어플리케이션 앞단에 있는 프락시에는 어떤 폴리시를 내려주고 거기에 대한 통제를 하고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컨트롤 플레인에서 관리를 해주는 거죠. 그럼 컨트롤 플레인에 필요한 게 무엇이냐 하면은 각각의 프락시로 이런 폴리시를 내려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프락시에서 발생하는 서비스와 서비스가 통신하면서 나오는 매트릭들을 받아가지고 그 매트릭을 저희들이 볼 수 있도록 해주는 어떤 매트릭을 받는 서버들도 있어야 될 거예요. 또 다른 것들을 보면 사실 서비스와 서비스 통신에서 그냥 단순 트래픽만 통제를 하는 게 아니고 어떤 레이트 리미팅을 걸거나 아니면 어떤 쿼타를 주거나 하게 되면은 저 프락시들이 가서 컨트롤 플레인에 물어보고 이만큼의 트래픽이 들어왔는데 이만큼의 쿼터를 넘었는지 안 넘었는지 체크를 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 필요한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서비스 메시가 제공해주는 기능들을 보면 대략 이런 기능들을 제공해준다고 합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그 쉽게 구현하기가 어려운 기능들이죠, 사실은. 서비스 디스커버리, 컨테이너나 이런 그 마이크로 서비스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꼭 필요한 기능 중에 하나죠. 그 다음에 로드 밸런싱은 다 하지 않습니까? 쿠버네티스도 안에 자체 그 로드 밸런싱을 가지고 라운드 로빈으로 트래픽을 돌려주죠. 근데 그런 로드 밸런싱이 아니고 각각의 서비스들을 마이크로 서비스들을 10개 두고서 10개 서비스 중에
이쪽 서비스로는 10%, 이쪽 서비스로는 20%. 아까 보여드렸던 그런 카나리 배포의 5%, 90% 그런 걸 어떻게 보낼 것인가? 그런 걸 코드로 구현할 것인가? 어떤 인프라 레이어에서 엔드포인트로 제어를 할 것인가? 고민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서킷 브레이킹도 필요합니다. 트래픽이 막 들어오고 있는데 뒤에 서비스들이 장애가 날 수도 있고, 그렇게 되면은 서킷 브레이킹을 걸어서 이쪽 서비스로는 트래픽이 안 가게 만들 수도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리퀘스트 쉐도잉은 되게 재밌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시죠. 프로덕션으로 들어오는 트래픽을 가지고 개발이나 스테이징, QA 환경에서 프로덕션 트래픽을 가지고 테스트를 직접 해보고 싶다. 서비스 메시 쓰시면은 간단합니다. 서비스 메시에 그런 프로덕션으로 들어오는 트래픽을 이쪽 스테이징 쪽으로 미러링 해라. 그럼 트래픽이 그쪽으로 미러링이 됩니다. 이런 것들을 서비스 메시에서 구현을 할 수가 있고요. 말씀드렸던 몇몇 가지들은 뒷부분에 이제 데모로 보여드릴 예정이고, 네, 그런 데모랑 그다음에 각각의 서비스로 들어오는 트래픽들을 실제로 매트릭 정보를 받아서 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좀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런 서비스 메시를 할 수 있는 그 툴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링커디라는 소프트웨어랑 이스티오 두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링커디는 트위터에서 이제 만들었던 피네글이라는 이제 프락시를 가지고서 오픈 소스로 개량을 한 거죠. 그 레이어 5 영역에 프락시를 하고 HTTP나 gRPC 이런 것들을 지원을 합니다. 링커디를 얘기를 하실 때 좀 많이 얘기들을 하시는 부분이, 아까 서비스 메시의 기본 베이직 아키텍처를 보시면 컨트롤 플레인이 있고 데이터 플레인이 있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근데 링커디 같은 경우에는 컨트롤 플레인이랑 데이터 플레인이 사실은 약간 합쳐져 있는 형태이기는 합니다. 대신에 링커디 자체가 어떤 프락시 역할을 하는 그런 프락시이기 때문에 이스티오랑 결합을 해서 이스티오의 컨트롤 플레인을 쓰고 링커디를 데이터 플레인으로 써서 같이 묶어서 사용을 할 수 있는 방법도 있기는 하고요. 이제 링커디는 사실 오늘은 뭐 이스티오 데모를 준비했기 때문에 링커디는 간단하게 짚고 넘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링커디 아키텍처를 보면 가장 중요한 링커디라는 것과 네이머디라는 것이 있습니다. 링커디가 해주는 역할은 어플리케이션 라우팅이라고 말씀을 드리면 좀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아요. 어떤 다른 클라이언트에서 들어온 트래픽 요청에 대해서 링커디가 내부적으로 어떤 이 들어온 요청을 로지컬한 네임, 어떤 콘크리트 네임으로 변화를 한 다음에 그 변환된 이름을 가지고 최종 어떤 서버로 보낼지를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결정을 내리는데 제일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게 델리게이션 테이블들이 그런 역할들을 해주고 있고요. 그래서 컨피그 세트를 간단하게 보게 되면 이렇습니다. 일단 네이머디 라우팅 해주는 놈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라우터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라우터 안에를 보시게 되면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중간에 윗부분에 있는 부분이 이제 델리게이션 테이블입니다. 델리게이션 테이블들을 내가 임의로 세팅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리고 밑에는 그 델리게이션 테이블에 맞춰서 이 트래픽을 요청을 어느 서버로 보낼지에 대한 것들을 디파인을 하시는데요. 간단한 예를 보게 되면요. 왼쪽 위에 있는 이런 식의 델리게이션 테이블 정리된 것들이 이제 링커디 안에 있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청이 이런 식의 /s에 풀하고 들어오게 되면 /s는 env http로 치환이 되고요. env는 srv의 PROD로 치환이 되고 srv는 IO 링커디5 KAS로 치환이 됩니다. 최종적으로 이런 이름을 만들어내서 이 이름을 가지고서 어느 쪽으로 트래픽을 보낼까에 대한 부분들을 처리를 해줄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지금같이 이런 식으로 세팅을 해놓게 되면 S 프로 들어오는 트래픽은 프로덕션으로 그냥 흘러가게 되겠죠. 흘러가게 될 텐데 내가 링커디 델리게이션 테이블에다가 라인을 한 줄을 더 넣습니다. /s에 /프로 오는 거는 스테이지로 보내라. 이렇게 델리게이션 테이블에 저 라인 한 줄을 추가시키고 나면은 실제로 마지막에 나오는 콘크리트 이름이 다른 이름이 나오게 되죠. 그럼 이 트래픽은 스테이지로 갑니다. 프로덕션으로 가던 것들이. 이런 식으로 어플리케이션에 나와서 어플리케이션이 이제 들어오는 트래픽을 어떤 식으로 라우팅을 할 건지에 대한 것들을 델리게이션 테이블을 이용해서 링커디가 가지고 있는 자기 내부의 어떤 네이밍 컨벤션을 통해 갖고 이제 만들어가는 그런 형태가 이제 링커디가 제공해주는 모습이고요. 방금 전과 같이 그런 식으로 요청이 왔을 때 프로덕션으로 가던 것들이 델리게이션 테이블에 저 라인 한 줄을 추가시켜주면 스테이징으로 넘어가는 그런 모습이 될 겁니다. 링커디 외에 사실 최근에 많이 얘기를 하시는 게 이스티오 쪽도 굉장히 많이 얘기를 하십니다. 이스티오가 가지고 있는 구조가 원래 서비스 메시에서 얘기하는 베이직 아키텍처랑 가장 비슷한 모습이기도 하고요. 일단 이스티오는
네, 구글, IBM 엔지니어들이랑 그다음에 리프트라고 하는 미국의 그 우버, 그랩 이런 회사들이죠. 그런 회사 그 택시 서비스를 하는 회사인데 이 리프트의 인보이라고 하는 프락시를 개발하고 있는 엔지니어들이 모여서 이 오픈 소스 프로젝트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티오의 기본 아키텍처를 보시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던 베이직 아키텍처랑 거의 유사합니다. 윗부분에 그런 것들을 통제를 해주는 컨트롤 플레인이 있고요. 아랫부분에는 프락시가 앞단에서 사이드카 형태로 작동하고 있는 데이터 플레인이 있습니다. 저런 프락시는 이제 이스티오에서는 디폴트로 인보이라고 하는 그 리프트에서 만든 프락시를 이제 이용을 하고 인보이도 앞에 말씀드렸던 링커디 같은 다른 프락시 종류로 이제 대체를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밑단에 있는 그 데이터 플레인에서는 어떤 서비스들과 프락시가 같이 묶여서 작동을 하고 있는 형태인데 위에 있는 그 컨트롤 플레인을 보게 되면 크게 한 3가지 정도 컴포넌트로 볼 수가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에 있는 저 파일럿이라는 이제 그 컴포넌트가 있는데 파일럿은 이 그 각각의 프락시들한테 정책을 내려줍니다. 어떻게 들어오는 트래픽은 어디로 보내고 이 트래픽은 어디로 보내고 그런 정책들을 컨트롤 플레인에서 밑에 있는 데이터 플레인에 프락시로 내려주는 게 파일럿이라는 컴포넌트가 해주는 역할이고요. 중간에 있는 믹서라는 것이 이제 텔레메트리에 관련된 역할을 해줍니다. 그래서 각각 밑에 데이터 플레인에 있는 프락시에서 올라오는 매트릭 정보를 믹서라는 애가 받아서 그거를 어딘가 프로메테우스에 저장을 해놓고 그라파나 같은 걸로 서비스를 볼 수 있겠죠. 근데 거기서 나오는 그 대시보드가 저희가 일반적으로 이제 받는 저희들이 게더링할 수 있는 정보들이랑은 조금 차이가 있을 겁니다. 왜냐면은 거기에 저장되는 데이터들은 어떤 그 컨테이너가 사용하는 그 CPU나 메모리 정보, 어떤 상태 정보 이런 정보가 아니고 서비스와 서비스 간의 통신에 대한 정보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거를 이런 그 프락시에서 전달해주지 않으면은 데모로 보여드리겠지만 내가 서비스를 버전 1, 버전 2를 만들고 버전 1에 80%, 버전 2에다가 20%를 보냈는데 실제로 그렇게 가상 버추얼 서비스로 만들어 놓은 그런 그 서비스의 트래픽이 그렇게 흘러가는지를 볼 수 있으려면은 저 프락시에서 오는 그 텔레메트리 정보 외에는 그런 그 흐름을 볼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서비스 메시에서 또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들은 약간 이런 인프라나 컨테이너도 사실 어떤 인프라 서비스 성격이 강할 겁니다. 그런 인프라 성격의 서비스가 아니고 인프라 기본 위에서 올라가는 어플리케이션 레벨 달에서 나오는 그 정보들을 가지고서 이제 모니터링을 하기 때문에 운영을 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계신지 모르겠는데 예를 들면은 이제 자다가 서비스 장애 났다고 연락도 많이 받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자다가 연락을 받는 케이스가 굉장히 여러 가지일 거예요. 어떤 장비가 죽었다거나 아니면 CPU가 뭐 80% 이상 얼러트를 쳤다거나 이런 걸로 전화를 받고 깨고 싶지는 않지 않습니까? 저희가 깨고 싶은 거는 특정 내가 맡고 있는 서비스에 들어오는 트래픽의 석세스 레이트가 100%가 아니고 갑자기 80%로 떨어졌다. 그런 거면은 정말 서비스에 이상이 있다고 가서 확인을 할 텐데 CPU가 높다 아니면은 뭐 인프라의 네트워크가 죽었다 서버 한 대가 죽었다 이런 거랑은 좀 다른 얘기지 않습니까? 실제 서비스가 얼마큼의 석세스 레이트를 가지고 실제 서비스를 하는지에 대한 정보가 더 중요할 거거든요. 네, 그래서 믹서가 그런 역할들을 이제 해주는 그 부분이고요. 마지막에 있는 시타델 같은 경우에는 서비스와 서비스 간의 통신이고 거기에 대해서 인증이나 어떤 SSL이나 여러 가지 보안적인 부분들이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시타델이라는 것들이 그런 역할을 해주는 이스티오에서 가장 큰 중요한 컴포넌트 역할을 하고 있는 3가지가 있습니다. 네, 방금 말씀드렸던 그 이스티오 아키텍처에 대한 내용이고요. 네, 리프트라는 회사가 이제 이스티오에 참여도 하긴 했지만 그 리프트에서 만든 인보이라는 그 프락시를 그 회사 내부에서는 저런 식으로 굉장히 많이 대부분의 서비스에서 잘 사용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실제 트래픽을 어떻게 그렇게 나눠줄 거냐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스티오의 이제 야물 파일을 이제 가상 서비스에 대해서 저렇게 만들 겁니다. 만들어서 이따 데모로 보여드릴 건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카나리 배포를 할 때 어떤 베이스라인 같은 현재 버전에 대한 그 비어있는 캐시가 비어있는 것들도 만들고 버전 2도 만들고 각각의 5% 트래픽을 보내고 현재 서비스에는 90%를 보낸 다음에 거기에 대한 것들을 모니터링하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것들을 이스티오의 저 버추얼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간단하게 됩니다. 보시는 것처럼 웨이트 95 주면 트래픽이 그렇게 흘러갑니다. 그러면 원래 버전 1에서 봤던
캐시를 다 가지고 있는 서비스 쪽에 90%를 보내고 캐시가 없는 버전 1에도 5% 보내고 새로 만들어진 버전 2에도 5%를 보내서 그런 팟 간의 트래픽을 이제 전달하는 부분들을 굉장히 잘 컨트롤하실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럼 실제로 저렇게 트래픽이 잘 흘러가고 있느냐에 대한 부분들은 그 아까 말씀드렸던 믹서에서 프록시에서 받은 텔레메트리 정보를 프로메테우스로 보내고 그걸 그라파나에서 이런 식으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정보들은 서비스와 서비스 간에 나오는 트래픽 매트릭 정보이기 때문에 일반 인프라에서 나오는 정보들 아니면 쿠버네티스 클러스터에서 주는 정보들 그런 것들이랑은 전혀 다른 매트릭 정보가 되겠죠. 그러면 저희가 전 시간에서도 했었고 이제 맨 처음에 데모도 보여드렸는데 컨테이너 오케스트레이션 많습니다. 쿠버네티스도 있고 메소스도 있고 도커썸도 있고 노마드도 있고 오픈시프트 굉장히 많은 오케스트레이션 툴들이 있죠. 그럼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카나리 배포를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물론 어떤 그 스피네커나 뭐 여러 가지 그런 카나리 배포를 해주는 툴들도 있기는 합니다. 근데 그 쿠버네티스를 일단 배포를 하나 서비스를 만들어서 보게 되면요. 얘는 이제 종류가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어떤 80포트에 대한 웹서버 그 서비스를 익스포즈 해주는 그 야물 파일이고 여기 보시는 것처럼 그 쿠버네티스는 그 라벨에 있는 그 라벨을 가지고서 이제 많이 통제를 합니다. 그 셀렉터에 라벨이 프로세스라고 되어 있는 컨테이너 파트를 끌어들여 갖고 이 서비스 밑에 붙여주겠죠. 그럼 서비스가 있고 거기에 이제 컨테이너들을 디플로이를 합니다. 디플로이를 하는데 리플리카를 3개를 만들었고 버전이 1.0이고 그 다음에 라벨에 이름이 프로세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어떤 특정 웹 익스포즈한 서비스에 저 컨테이너 3개가 붙어갖고 서비스를 하겠죠. 근데 버전 2를 만들었습니다. 버전 2를 만들고 얘를 디플로이를 했어요. 디플로이를 하게 되면은 얘도 이제 버전 2고 3개니까는 3개라고 리플리카를 지정하고 똑같은 앱의 라벨을 프로세스라고 줬습니다. 이렇게 해서 배포를 해서 서비스를 계속 리프레시 해보시면 쿠버네티스는 디폴트로 라운드 로빈입니다. 100% 라운드 로빈이기 때문에 버전 1 하나 갔다가 버전 2 하나 갔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식으로 이제 나올 거예요. 근데 그 해보고 싶은 건 카나리 디플로이니까 카나리 디플로이를 하려고 하면은 버전 1은 저렇게 뭐 리플리카가 9개, 버전 2는 하나, 그래서 트래픽을 실으면 양쪽으로 갈 테니 9개 중에 하나는 버전 2로 가겠죠. 그러면 그 버전 2에서 나오는 어떤 로그나 상태 정보들을 보고 얘를 뭐 9대 1에서 8대 2로 바꿔서 이제 다시 또 트래픽을 보고 하나하나 보면서 이제 카나리 배포가 되는 것처럼 구현을 하셔서 만드실 수도 있으실 거예요. 근데 이런 이게 꼭 그 카나리 배포를 쿠버네티스 이런 식으로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 그 샘플이라고 이제 보여드린 거고요. 그 서비스 메시에서는 어떻게 할 거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먼저 버추어 서비스를 만듭니다. 얘도 버추어 서비스를 만들고 거기에 대해서 버전 1 프로세스 이름을 가진 버전 1이 작동을 하고 있다고 디파인을 해놓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해야 될 게 데스티네이션 룰을 만들어야 돼요. 들어오는 트래픽을 어디로 보낼지를 지정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럼 데스티네이션 룰을 만들어서 얘도 버전 1으로 이제 지정을 해놨습니다. 그럼 들어오는 모든 트래픽들이 일단 버전 1으로 흘러가겠죠. 버전 1으로 흘러갈 거고 버전 2를 만들었습니다. 새로운 이제 업데이트 버전이 나왔고 업데이트 버전이 나왔으면 데스티네이션 룰에 버전 1으로 보낸 것들을 버전 2로도 보내라 라고 데스티네이션 룰에 업데이트를 해줍니다. 그리고 버추어 서비스에는 버전 1 외에도 버전 2를 두고 버전 1에는 80%, 버전 2에는 20% 이런 식으로 버추어 서비스랑 데스티네이션 룰을 가지고 잘 이용을 하시면 트래픽을 원하시는 버전으로 보낼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만 되는 게 아니고 그 서비스로 어떤 사용자가 로그인을 해서 특정 HTTP 헤더에 어떤 유저 정보가 있으면 이 유저는 버전 2로 20%를 보내라 이런 것도 가능하고요. HTTP 헤더에 있는 어떤 호스트 헤더 정보를 보고 아니면 쿠키 정보를 보고 거기에 따른 트래픽을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잘 이해가 아마 안 되실 것 같은데요. 데모를 보시면 이해가 잘 되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데모를 보여드릴 거고요. 이거는 뭐 이스토 사이트에 가면 있는 가장 흔한 데모입니다. 마이크로 서비스이기 때문에 서비스를 쪼개놨어요. 그래서 제일 앞단에는 파이썬으로 만들어진 어떤 프로덕션 메인 페이지가 있습니다. 사실 메인 페이지는 아니고 어떤 책에 대한 정보를 상세 페이지를 보여주는 이제 샘플 데모고요. 파이썬으로 이제 메인 프로덕트 페이지를 이제 만들어서 호출을 하게 되면 이 그 프로덕트 페이지에서 루비로 만들어져 있는 디테일 페이지를 호출합니다. 그러면 거기에는 책에 대한 어떤 디테일한 정보를 끌어오는 어떤 그 프로그램이 되겠죠. 그리고
책에 대한 디테일한 페이지가 있으니까 책에 대한 리뷰 페이지도 이제 만들어 놨을 거예요. 자바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자바로 그 책에 대해서 사용자들이 쓴 리뷰를 이제 API 호출해서 끌고 오는 어떤 컨테이너가 작동을 하고 있을 거고요. 그 뒷부분에는 그 리뷰에 대해서 레이팅을 할 수 있는 노드로 만들어진 컨테이너가 또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6개의 컨테이너가 작동을 하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리뷰 쪽에 버전을 버전 1, 2, 3 세 가지로 나눠놨습니다. 그래서 어떤 트래픽이 프로덕트 이 파이썬으로 만들어져 있는 프로덕트 페이지에 들어오면 말씀드렸다시피 그 쿠버네티스는 라운드 로빈입니다. 요 세 개의 버전들이 같은 쿠버네티스 서비스 밑에 매핑이 돼 있다고 하면 돌아가면서 페이지가 나올 거예요. 근데 버전 1은 이 레이팅을 호출을 안 합니다. 그래서 그 리뷰 페이지에 어떤 별로 표시되는 부분들이 버전 1으로 갔을 때는 안 보여지게 되고요. 버전 2로 갔을 때는 저 별에 대한 부분들을 검은색으로 표시를 합니다. 그리고 버전 3로 가게 되면 빨간색으로 표시를 할 거고요. 그래서 이에 대한 데모를 좀 보여드리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이스티오를 디플로이를 먼저 해놨고요. 시간 관계상 지금 이제 이스티오 그 인스톨을 하면 작동하고 있는 팟들이 보여집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파일럿이라는 컨테이너도 보이고요. 파일럿이라는 건 그 프락시 쪽으로 폴리시를 내려주는 그 역할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시타들이라고 하는 SSL 그 인증서나 어떤 그 서비스 간의 인증을 담당하는 시타들이라는 것도 보이고요. 그 다음에 인그레스, 이그레스도 보입니다. 서비스 메시는 기본적으로 외부에서 접근이 안 됩니다. 서비스와 서비스 간의 통신이고 그 각각의 서비스를 호출할 때 어떤 가상의 이름을 이용하기 때문에 외부에서 접근이 안 돼서 거기에 대한 그 트래픽들을 외부로 보내거나 외부에서 접근할 때는 저런 그 게이트웨이를 이용합니다. 그래서 인그레스랑 이그레스 게이트웨이가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정보들을 다 저장을 할 텔레메트리와 프로메테우스 그리고 그라파나 이런 것들을 이제 인스톨을 해두었습니다. 이제 여기서 아까 보여드렸던 그 컨테이너를 띄울 건데요. 자, 이런 명령으로 이제 컨테이너들을 띄울 겁니다. 쿠브 컨트롤 명령을 그대로 이용하고요. 어떤 쿠브 컨트롤 어플라이에서 어떤 특정 야물 파일을 지정을 합니다. 야물 파일을 지정을 하는데 보시는 것처럼 중간에 이스티오 컨트롤이라고 해서 큐브 인젝트를 합니다. 얘가 해주는 역할은 뭐냐면은 따로 이런 프락시를 쓰기 위해서 쿠버네티스 기존에 사용하시던 환경을 바꾸실 필요가 하나도 없으세요. 컨테이너만 이제 만들어 두시게 되면 그 앞단에 프락시를 강제로 인젝트 시켜가지고 사이드카로 띄우는 거는 이스티오가 담당을 해줍니다. 이런 식으로 컨테이너를 띄울 때 매뉴얼하게 띄우실 수도 있고 쿠버네티스의 어떤 특정 네임스페이스에다가 세팅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네임스페이스에 뜨는 컨테이너들은 자동으로 강제로 그 프락시를 인젝트하고 사이드카가 작동하는 형태로도 세팅을 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아이고. 그 컨테이너 뜨는 거랑 똑같죠. 어떤 서비스들을 만들고 디플로이먼트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그 프로덕트 메인 페이지 보여주는 그 서비스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서비스의 디테일한 페이지를 북에 대한 디테일한 페이지를 보여주는 이제 내용 컨테이너도 있고 거기에 대한 리뷰를 보여주는 컨테이너가 버전 1, 2, 3 세 개가 이제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별에 대한 얼마큼의 별을 표시를 해줄지에 대한 것들을 보여주는 레이팅이라는 컨테이너도 떠서 작동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에 이제 인그레스가 있기 때문에 외부에서 서비스가 접근을 하기 위해서 제가 게이트웨이를 이제 실행을 시켰습니다. 게이트웨이를 보시게 되시면은 그냥 단순한 80 포트를 쓰는 게이트웨이고요. 버추얼 서비스로 어떤 그 프로덕트 메인 페이지나 로그인, 로그아웃 이런 것들이 이제 구현이 되어 있는 페이지입니다. 저런 것들을 보기 위해서 제가 작동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이제 프락시 쪽으로 접근을 해봐야 될 텐데요. 프락시 앞단에 로드 밸런서가 있으니 로드 밸런서 주소로 로그인을 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런 식의 어떤 그 컨테이너가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어떤 그 프락시만 강제로 인젝트를 시켜놓은 거, 사이드카 형식으로 인젝트만 시켜놓은 거지 이스티오에 대한 설정은 하나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프로덕트 메인 페이지 파이썬으로 되어 있는 쪽에서 이런 왼쪽에 있는 프로덕트 그 책에 대한 디테일한 정보를 끌어오는 그 컨테이너를 호출해서 정보를 보여주고요. 북 리뷰랑 저기 보시는 것처럼 빨간색 별은 버전 3를 호출했을 때 나온다고 말씀드렸죠. 버전 2는 검은색이고 버전 1은 저 별이 안 보입니다. 얘를 리프레시를 해보면 네, 검은 별로 바뀌었죠. 버전 2 쪽으로 이제 요청이 간 겁니다. 다시 리프레시를 해보면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쿠버네티스는 디폴트로 라운드 로빈입니다. 라운드 로빈으로 이제 작동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작동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제 이스티오에 대한 그 데모를 실제로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컨테이너 쿠버네티스에 배포하시면 나올 수 있는 그 기본 내용이고요. 다만 쿠브프락시만 인젝트 돼 있는 그 부분만 다른 형태가 될 겁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스티오의 그런 부분들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버추얼 서비스랑 데스티네이션 룰을 세팅을 해야 된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데스티네이션 룰을 먼저 세팅을 해보겠습니다. 데스티네이션 룰이 보시게 되면은 네, 리뷰는 버전 1, 2, 3로 가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레이팅은 버전 1, 2, 그 다음에 디테일은 버전 1, 2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 이 정도까지만 하면은 아무런 그 변화가 없을 겁니다. 계속 리프레시를 해보게 되면 빨간색, 검은색, 빨간색 뭐 왔다 갔다 하죠. 트래픽을 그냥 그대로 나눠주기 때문에 어떤 트래픽을 컨트롤하는 부분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해보고 싶은 거는 모든 요청들을 버전 1으로만 보내려고 합니다. 버전 1으로 보내기 위해서 기존에 이런 것들을 구현을 하시려고 하면은 어떤 노력들, 코드를 뭘 바꾸고 아니면 인프라단에서 어떤 엔드포인트를 어떻게 바꾸고 이런 노력들이 있었어야 될 텐데요. 서비스 메시에서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리뷰에서는 리뷰의 서브셋으로 버전 1만 지정을 했습니다. 버전 1, 2, 3 있던 거를 버전 1으로만 보내겠다고 지정을 해놨습니다. 그러면 리프레시를 해보면 별이 안 보일 겁니다. 계속 버전 1으로만 트래픽이 가기 때문에요. 이런 식으로 각각의 버전들에 대한 트래픽 통제를 저 데스티네이션 만들어 놓은 거에서 저 룰 세팅 하나만 하고 바로 적용시키면 그것들이 각각의 그 프락시 쪽으로 내려가게 되고 프락시들이 거기에 대해서 들어온 요청을 버전 1으로만 보내는 형태로 구성이 되는 거죠. 그럼 버전 1으로만 보내는 걸로 끝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서비스를 이제 다른 쪽으로도 보내는 부분들을 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리뷰 페이지에 버전 2라는 어떤 테스트가 있는데요. 여기 보시게 되시면은 라우팅의 그 데스티네이션은 디폴트로 버전 1입니다. 버전 1인데 위에 보시면 HTTP 매치해서 HTTP 헤더를 이제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헤더에 유저가 로그인한 여자가 제이슨이라는 유저로 로그인을 하게 되면 버전 2로 보내라고 세팅을 해놨습니다. 이렇게 세팅을 하고 적용을 했는데 실제로 이 페이지에서 보게 되면 로그인을 안 해놓은 상태입니다. 로그인을 안 한 상태고 그러면 버전 1으로 트래픽이 가겠죠 다. 네, 보시는 것처럼 별이 안 보입니다. 근데 제이슨이라는 유저로 로그인하면 버전 2로 가라고 했으니 제이슨이라는 유저로 로그인을 해서 보면은 버전 2니까 까만색 별이 보여야겠죠. 네, 이런 식으로 계속 리프레시를 해도 제이슨이라는 유저로 로그인해 있는 이상은 버전 2로만 트래픽이 갑니다. 이런 식으로 HTTP 헤더를 보고서 트래픽을 이제 전달을 할 수가 있고요. 이번에 해볼 내용은 강제로 어떤 그 에러 상황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서비스와 서비스 간에 어떤 딜레이를 이제 줬는데요. 보시면은 이제 그 라우팅 룰이 디폴트로는 여전히 버전 1입니다. 버전 1으로 가는데 저 위에 매치되는 부분들을 보시면 엔드 유저, 제이슨이라는 유저로 로그인을 하고 이 사람이 데스티네이션 라우팅을 레이팅으로 보낼 때 7초간의 100% 딜레이를 강제로 주게 만들었습니다. 서비스와 서비스 간에 어떤 요청을 전달할 때 그냥 보내는 게 아니고 강제로 딜레이를 7초로 준 거죠. 그러면 제이슨이라는 유저가 아닐 때는 버전 1이 그대로 잘 보여집니다. 그리고 아까 제이슨 유저로 로그인했을 때는 버전 2가 보여줬는데 저희가 강제로 7초의 딜레이를 줬죠. 그럼 제이슨이라는 유저로 로그인해서 보게 되면은
네, 여기 로딩이 되고 있는 상황이 보이시나요? 강제로 딜레이를 줬기 때문에 트래픽이 뒷단의 서비스까지 안 넘어갑니다. 안 넘어가고 7초가 지났을 때 트래픽을 전달을 해서 거기에 대해서 어떤 결과가 나왔죠. 근데 에러가 나왔습니다. 에러가 왜 나왔냐면은 저희들이 타임아웃 같은 것들을 줄 때 서비스 안에 있는 코드에서도 타임아웃을 주시지 않습니까? 제가 이스티오 이 샘플 데모가 있는 그 메인 그 프로덕트 페이지를 보게 되면은 사실 방금 딜레이는 리뷰 페이지가 별을 보여주는 레이팅을 호출할 때 그 두 개의 마이크로 서비스 간의 딜레이를 10초를 준 건데 어떤 에러가 떨어졌죠. 근데 그 에러가 떨어진 거는 사실은 그 둘 사이의 관계가 문제가 아니고 이 샘플 코드를 보게 되시면은 리뷰 페이지, 디테일 페이지 쪽에 보시면 타임아웃이 3초로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뒷단에서 강제로 7초 딜레이를 줬지만 앞에 있는 리뷰 그 프로덕트 메인 페이지에서 리뷰를 호출할 때 3초 그 타임아웃이 있기 때문에 이 타임아웃 때문에 어떤 에러가 이제 발생한 거죠. 그러면 이런 장애 상황이 났다고 가정을 일부러 만든 겁니다. 이런 장애 상황이 났으면은 뒷단에 서비스가 잘못 만들어졌던, 코드가 잘못 나갔던, 어떤 인프라가 잘못됐던 장애 상황이 이런 상황이 있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것들을 찾아내는 것도 어렵지만 거기에 대한 방어를 하는 것도 어려울 거예요. 근데 방어를 하기 위해서 간단한 예를 보여주게 되면은 일단 잘 아시겠지만 서비스가 잘못 만들어지고 그렇게 되면은 그 뒷단의 리소스들이 갑자기 많이 CPU나 메모리를 많이 잡아먹게 되고 응답 시간이 느려지고 큐에 쌓이고 일반적인 현상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이런 상황이 발생을 했을 때 간단하게 처리할 수 있는 부분들이 뭐 많이 있을 겁니다. 많이 있을 건데 이 경우에는 이 경우에는 방금 같이 동일한 상황에 대해서 제이슨이란 유저가 이제 어떤 그 컨디션이었으니까 제이슨이란 유저가 그 레이팅을 호출을 할 때는 강제로 100% HTTP 500 에러를 리턴하도록 이제 세팅을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실제 이 뒷단에서 서비스가 불안정하고 서비스가 이상할지라도 앞단의 프락시에서 그쪽으로 들어오는 트래픽들에 대해서 강제로 HTTP 500 에러를 뿌려주게 되는 거죠. 그러면 두 개를 비교를 해서 보게 되면은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타임아웃 에러가 발생했기 때문에 앞단에 그 프로덕트 메인 페이지가 타임아웃을 3초로 걸어놨고 딜레이를 7초로 길게 잡아놔서 이런 에러 페이지가 보여지게 됐었습니다. 근데 계속 그 뒷부분에 있는 쪽에는 그 7초 딜레이가 있다고 가정을 하더라도 여기서 HTTP 500 에러를 강제로 리턴을 하게 되면 이런 식의 페이지가 보여지게 되겠죠. 일단 리뷰 페이지는 보여집니다. 리뷰 페이지는 문제가 없이 보여지게 되겠죠. 다만 레이팅 쪽에서 어떤 정보를 읽어오려고 할 때는 거기에 대해서 서비스가 제대로 가용하지 않다 이런 이제 메시지를 뿌려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쪽 북 리뷰 페이지 전체가 느려지고 전체 페이지 로딩이 느려지는 것들도 어떤 문제가 있다고 하면 앞단에서 프락시에서 강제로 어떤 에러를 리턴해주게 만들면서 빠르게 처리할 수 있는 방법들로도 이제 쓰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그럼 다시 서비스를 전체로 보내지는 않고요. 이제 반반을 보내겠습니다. 버전 1이랑 버전 3 쪽으로 트래픽을 반반을 보낼 거고요. 네, 보시는 것처럼 버전의 50%, 버전 3의 50%를 보내도록 세팅을 했습니다. 세팅을 하고 뭐 로딩을 해보면 이게 없는 별이 없는 페이지랑 빨간 별이 나오는 페이지 이런 것들이 이제 왔다 갔다 하겠죠. 반반씩이니까. 그러면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이런 트래픽들이 과연 어떻게 잘 들어오고 있느냐, 서비스 간의 트래픽들이 어떻게 잘 이용이 되고 얼마큼의 석세스 레이트가 있고 그런 것들을 보기 위해서 텔레메트리를
프로메테우스 쪽으로 보내고 그거를 이제 그라파나로 좀 봐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텔레메트리를 보내는 그런 항목들을 디파인해서 적용을 하고요. 네, 그라파나 접속을 위한 어떤 프락시 포트 포워딩을 세팅을 한 다음에 그라파나 화면으로 로그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좀 느리네요. 이런 식으로 이스티오 서비스 메시에서 어떤 대시보드를 제공을 해줍니다. 제공을 해주는 게 몇 가지가 있는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스티오에서 실제 서비스를 저희가 만들어놨던 각각의 버전 3, 버전 1 그쪽으로 트래픽이 얼마나 들어오고 있고 거기에 대한 석세스 레이트는 얼마고 이런 것들을 그 각각의 만들어두었던 인보이 프락시가 매트릭 정보를 믹서로 보내고 믹서가 프로메테우스에 저장을 해서 그라파나가 얘를 읽어드려서 이렇게 보실 수 있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럼 실제로 얘네들이 트래픽을 제가 아까 버전 1, 버전 3 반반씩 50%씩 보내라고 세팅을 해놨는데 트래픽을 계속 보내보겠습니다. 트래픽을 계속 보내서 이쪽에 올라오는 매트릭 정보가 과연 그렇게 보여지는지 한번 이제 보겠고요. 네, 이런 식으로 그냥 무한 반복하면서 그 프로덕트 페이지를 계속 호출을 해보겠습니다. 이제 호출을 했고 여기에 어떤 변화가 이제 눈에 보이기 시작하겠죠. 조금 있으면은. 네, 조금씩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전체 리퀘스트 볼륨이 얼마큼이 되는지가 보이고요. 그다음 거기에 대한 어떤 석세스 레이트가 얼마나 되는지, 거기에 대한 에러 코드들은 400이나 500 에러 코드들이 있는지, 그리고 여기 보시는 것처럼 제가 버전 1, 버전 3 두 가지 서비스로 보내게 해놨는데 버전 1, 버전 3에는 리퀘스트가 얼마큼씩 들어오고 있고 버전 2에는 리퀘스트가 안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트래픽이 서비스에 계속 들어올 때 서비스와 서비스 간에 통신을 할 때 내가 설정한 만큼 트래픽이 과연 그렇게 가는지 그런 텔레메트리 정보를 보실 수가 있으시고요. 거기에 대해서 이 서비스가 얼마큼의 석세스 레이트를 가지고 보여주고 있는지 이런 정보들을 프락시에서 나오는 텔레메트리 정보를 가지고 믹서를 거쳐서 프로메테우스에 저장한 다음에 이렇게 보실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비스 메시에 대한 대시보드도 있고요. 이런 서비스 메시뿐만이 아니고 실제로 이스티오에서 발생하는 어떤 서비스에 대한 대시보드도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방금 전에 제가 만들어두었던 서비스별로의 어떤 대시보드가 아니고 이 클러스터 전체에서 나오는 그런 대시보드에 대한 것들로 전체 그 리퀘스트 볼륨이 얼마나 되고 거기에 대한 그 석세스 레이트는 얼마고 이런 정보들을 이런 대시보드에서도 같이 보실 수 있는 부분들을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서비스 대시보드 외에도 뭐 다른 이제 믹서에서 오는 내용이나 파일럿은 그 폴리시를 내려주는 서비스라고 말씀을 드렸죠. 거기서 나오는 정보들도 여기서 보실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네, 데모를 좀 보시니까 이런 서비스 메시가 어떻게 작동하고 얘네들이 무슨 역할을 해주는지에 대한 감이 좀 잡히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아직은 이제 이런 개념이 나오고 서비스가 나온 지 한 2년 정도밖에 안 됐고 이스티오도 버전 1.0으로 나온 지가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이런 서비스 메시가 주는 장점들이 사실은 실제 서비스에 구현하기까지는 어려울 수가 있긴 하지만 장점들이 너무 크기 때문에 1년, 2년 후에는 많은 회사들이 이 서비스 메시를 이용해서 실제 서비스를 론치를 하고 그렇게 많이 운영을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제 세션은 여기까지고요. 예, 5분 일찍 끝낸다고 했지만 사실은 이렇게 6시까지 행사를 하는 게 좀 죄송스럽기도 하고 그다음에 긴 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래서 좋은 정보 많이 얻어가셨으면 좋겠고요. 편안히 돌아가시면 좋고 다음에 또
기회가 있으면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